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체인지의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발표문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문화인류학자로서, 처음 제가 여기 50플러스 재단에 왔을 때부터 그 많은 사람, 만났던 사람들, 또 저희 제가 이제 질적 연구 담당하면서 저희 반에 같이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당사자 연구자 한 분 한 분 얼굴도 떠올랐고요. 또 여기 재단에서 일하고 애쓰시는 분들 얼굴도 떠오르고 같이 나눴던 얘기들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점점 많은 생각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하고 싶은 말이 혼란스러울수록 한편 생각하면 제 많은 애정과 열정이 사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창조적인 파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오랫동안 5년 동안 이 당사자 연구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 많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또 올해 사실 코로나 사태라는 좀 예견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올해 상황, 제가 경험했던 올해 상황이라는 것이 비교적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했을 때에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좀 거침없이 토해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비록 좀 거친 말이 거칠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솔직한 어떤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잔인한 어떤 고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당사자 연구라는 것이 가장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당사자는 무엇인가? 당사자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당사자 연구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일단 나왔던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초점을 두게 됐습니다. 당사자 연구가 과연 누가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세 가지 초점을 두게 됐는데, 사실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50플러스 세대 당사자에게 당사자에 해당되는 정책의 의제를 발견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수립하게 한다는 것처럼 뜻깊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개개인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스스로 하는 부분이었어요. 과연 스스로 가능할까라는 좀 질문도 들었고, 과연 이분들에게서 스스로 연구라는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고 있을까? 또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는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에 의심했던 부분들, 일단 그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연구 역량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 연구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개설돼서 저도 사실은 연구 코치 과정에 지난 5개월 동안 참여하면서 사실 저도 당사자, 50 플러스 당사자 일원으로서 함께 많은 고민을 나눴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제 ECPF랑 리포트라고 나눠져 있었던 형식도 그랬었고요. 일단 과연 ECPF에서 얘기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무엇이고 리포트에서 말했던 해결책은 무엇이지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 물론 ECPF가 올해 새로 도입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 요소도 축소되었고요. 원고 분량도 물론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실제 체감할 때에 부담은 약간 낮아진 것 같은 생각은 들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50 플러스 이슈 페이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구라는 과정을 수행해야 됐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연구 리포트를 쓰는 과정과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이슈 페이퍼라는 것과 연구 리포트라는 것의 실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 이슈 페이퍼를 작성하신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처음에는 되게 이제 양도 적으니까 만만하게 생각했었는데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전문가가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연구 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적 적은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연구자 본인이 체감했던 부담들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제 관련해서도요. 이게 이슈 페이퍼 주제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함정이 있는 게 쉬운
주제가 오히려 실제로 실행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다고 했을 때 누구나 거기에 대한 의견은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서로 유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슈페이퍼가 완성이 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용상의 유사점들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연구 리포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또 지정 주제만 해당됐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었고, 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주제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한 그 소위 그 오너십 같은 것들이 감소되는 바람에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연구 효과, 실제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았나, 때로는 어떤 당사자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서류 심사 과정을 지켜보니까 물론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요. 특히 이제 연구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시민 연구에게 적합한가? 그러면 연구를 한 번도 해보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당사자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런 필터링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이미 언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연구 수행에 대한 부분만 잠깐 언급할까 합니다. 일단 팀 단위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사실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면은요, 이분들이 정말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코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또 연구 방법론 코칭과 연구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연구 코칭 효과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알고 보니까 이제 연구 지원금에 차액이 있는데 그 배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근거로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마인드 매핑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순서대로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일단 워크숍은 실제 공모 선정 단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전에 있을 때에도 워크숍에서 단지 방법론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제 탐색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그런 주제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팀을 만들어 나가고, 지금 올해 참여하신 분들 보면 기존의 커뮤니티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신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아이디에이션과 주제 탐색 과정이 별도로 있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주제 중심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공모 선정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제 확대될 필요가 있고, 참여자 확대 제일 필요한 거고, 왜냐하면 이 당사자 연구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수용이 돼야 되는데, 참여자가 제한될 경우에 사실 많이 묻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제 수행에 있어서 지금은 사례 연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사례 연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당사자들의 당사성들을 자각하고 실제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새로운 글쓰기 형식으로 어떤 비판적 문화 기술지나 자문화 기술지, 오히려 전문가 협업을 통한 실행 연수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최종 본고 단계에서도 정책 제안,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최종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제언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문제를 또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에게서 당사 현실이라는 것은 이미 일상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수용되는 그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부자의 관점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특히 이제 정책 연구라는 측면에서 그 맥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연구,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가와 당사자가 협업하는 구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올해같이 이슈 페이퍼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짧은 페이퍼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정책들 아이디어들을 솔직하게 발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선발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정책 공모 방식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